네, 미국의 은퇴자들이요, 고율의 그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뭐 뉴저지, 시카고 이런 지역의 대도시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요즘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때는요, 뭐 잘 아시다시피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으로 군림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별다른 소득 없는 이제 은퇴자들에게는 이게 복병입니다, 복병. 아주 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재산세가요. 엄청난 그 과세 부담을 안겨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 엑소더스를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은퇴한 후에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 너무 재산세가 너무 비싸서 나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구 조사국의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재산세 중간값이 공개됐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그 재산세 그 퍼센테지 레이트는 주마다 다르고요. 또 뭐 카운티마다 다르고 또 도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세율이 그런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주별 차이가 가장 심합니다.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미국에서 뉴욕주,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인접한 뭐 뉴저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등으로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쪽에 지금 현재 재산세가 얼마인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죠, 이제 얼마인지. 자, 그런데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여기는 얼마냐면 1.75% 내지 최고 2%까지 재산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사추세츠주와 커네티컷주, 뉴햄프셔주, 그리고 버먼트주 등 다른 그 북동부 쪽의 재산세는 그거보단 좀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1.25 내지 1.5%입니다. 뭐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한 1% 평균 잡으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보다 세금이 많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뭐 많이 높은 거죠. 네. 중서부 지역에서는 그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가 가장 높은 재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리노이주의 대부분은 뭐 시마다 카운티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1.75에서 2%, 거의 뭐 뉴욕, 뉴저지랑 거의 같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일부 지역은 일리노이주의 일부 카운티 지역은 2%를 살짝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아이오와, 캔자스, 또 네브라스카주의 재산세율은 여기도 생각보다 낮지는 않네요. 캘리포니아보다 오히려 조금 높네요. 이쪽 1.25 내지 1.5%였습니다. 위스콘신,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라스카. 자, 그리고 남부로 가볼까요? 남부인데 텍사스는요, 그 지역마다, 카운티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휴스턴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휴스턴이 1%, 그런데 샌앤토니오는요, 같은 텍사스인데 이 카운티가 달라서 그런지 여기는 무려 2%의 재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하튼 주마다도 다르고 카운티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텍사스는 이제 휴스턴과 샌앤토니오 차이가 좀 거의 2배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알라바마 등 그 서부의 일부 지역은요, 재산세가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0.5%면 정말 가볍죠. 네. 1%도 좀 부담됩니다만은 지금 뭐 2%씩 얘기하다 보니까 0.5%는 이런 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바다, 그다음에 애리조나, 유타, 알라바마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0.5%. 자, 그런데 재산세를 좀 계산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1% 정도 재산세를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뉴욕이나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이잖아요. 그곳은 이제 1.75에서 2%까지 되는데, 세금이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거의 2배 높다. 이건 뭐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뉴욕, 뉴저지 이런 데는 또 집값도 비싸잖아요. 집값도 2배예요. 뭐 물론 캘리포니아보다 더 비싸죠. 집값까지는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저 그냥 한 평균 잡아서 한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뭐 100만 불이라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뭐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100만 불짜리 집 그러면 약간 무슨 뭐 드림하우스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뭐 특히 이제 뭐 LA 인근은 100만 불짜리 집이래 봐야 뭐 거의 100년 뭐 8, 90년 된 다 뭐 낡아빠진 뭐 그런 집들도 웬만하면 다 100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 뉴욕, 뉴저지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뭐 200, 300 따지기도 좀 그렇으니까 이제 계산하기 쉽게
뭐 흔히 보면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해서 아니 그렇게 비싼 집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미 전체적으로 이 대도시를 다 집어넣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그저 그런 100만 불짜리 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때 자, 재산세가 가장 낮은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등에서 산다면 0.5% 내니까 1년에 그저 재산세 5천 불만 내면 됩니다. 한 달에 뭐 한 450불 정도밖에 안 되죠. 아, 가볍죠, 이러면.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1년에 이제 한 10,000불 내야 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8, 900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동부 그쪽 지역,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거기는 1년에 17,500불에서 2만 불까지 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은퇴자들이 집 페이먼트 다 이제 됐고 더 이상 내가 페이먼트 없어. 그리고 차 페이먼트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 평생 페이먼트 인생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자조 섞인 말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 집 페이먼트 끝났어. 차 페이먼트 끝났어. 뭐 이러면 야, 드디어 내가 이제 홀가분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 숨어있는 복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 바로 재산세. 그 지역, 그런 이제 재산세율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SSA가 됐던 뭐 본인이 평소에 젊었을 때 다달이 부어놓았던 그런 뭐 연금이 됐던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따박따박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잖아요. 내가 한 달에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돈을 뭐 정부에서 오는 것과 내가 따로 들어오는 것과 합치니까 이 정도 돈이 오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한 달에 여유 있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빼먹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바로 재산세라는 것입니다. 연금이 넉넉하게 뭐 들어온다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세라는 복병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재산세는 은퇴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이다. 자칫 감안하지 못할 수 있는 숨어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도 그렇습니다만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에서는 뭐 100만 불짜리 집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절대 뭐 비싼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써 이제 평균 뭐 한 달에 1년에 뭐 정말 재산세로 2만 불씩 낸다면 한 달에 평균 뭐 1,700, 1,800불 이상 이렇게 따로 내야 되니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한 5, 6천 불 들어와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살겠는데 했는데 거기서 재산세를 한 1,800, 2,000을 계산을 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재산세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각 속에서 빼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병 맞는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복병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한국으로 좀 가볼까요? 한국에서는요,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100만 불짜리 집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서 치매 환자 100만 명 얘기로 지금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 이건 치매 환자 돌봐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숙제로 지금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 조사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그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곧바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2044년, 뭐 20년도 안 되죠. 한 19년 정도만 지금부터 지나면 치매 환자 200만 명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가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동반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치매의 고통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환자 본인도 물론이지만 할 때 제가 잠깐 멈칫한 이유가 환자 본인은 좀 낫겠지만 뭐 이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일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본인은 뭐 판단을 못하니까 오히려 본인은 낫겠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모두가 다 힘든 거죠. 자, 치매 환자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뭐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가족이나 어떤 다른 돌봄이 꼭 필요한 그런 질병인데 그래서 이게 가족이 돌보는 것만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이게 국가적인 숙제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역 사회의 그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45%가 가족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가량은 그 치매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로 인해서 소위 한국에서는 이 간병 지옥 사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치매 환자가 없는 그런 집이 없어지고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또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좀 넓게 바운더리를 가다 보면 우리 친인척 중에서 치매 환자 한 명 정도는 무조건 다 있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어느 집이든 그 치매 환자 친인척 내 직계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 짐이 무게감이 좀 짓누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치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치매 하면서 이제 영어로는 가끔은 또 알츠하이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치매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는 디멘시아입니다. 디멘시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디멘시아와 그 알츠하이머 그러면 얼마나 다른 거냐? 같은 거냐? 근데 관련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멘시아라는 뭐냐? 그러니까 디멘시아는 정확하게 치매 맞습니다. 디멘시아라는 뭐냐?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치매 그건데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여러 가지 증상의 통칭입니다. 이게 어떤 내가 뭐 깜빡깜빡하고 옆에 사람 잘 못 알아본다고 엊그저께 일을 잊어버리고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치매 뭐 맞습니다. 다 치매인데 요게 이제 조금 세분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분화하지 않고 통칭을 하면 치매 또는 디멘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자, 알츠하이머병은 이 자체가 치매라기보다는요,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이유는 치매의 한 7, 80%를 차지하는 흔한 원인이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치매, 즉 디멘시아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결과물, 즉 최종적인 증상이고 이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그 증상, 그 치매를 유발하는 질병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비유하자면 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치매는 막 고열이 나는 고열 증상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그 고열이 나게끔 만든 어떤 뭐 독감 바이러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독감이 걸려서 고열이 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매는 유전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뭐 그 누구도 지금 결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유형은 유전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과 유전성을 보면요. 그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치매의 어떤 발병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요, 60세가 되기도 전에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벌써 보이기 시작해서 이 퍼실리티에 계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지인 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개인적으로 그때 많은 그 의구심도 갖게 되고 의문도 갖게 되고 정말 충격도 받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60세가 되기도 전에 그런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조기 발병형 알츠하이머 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65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를 다 이제 조기 발병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매우 드물지만
의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쓰면 뭐 APP, PSEN1, PSEN2 등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얘기예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의 돌연 변이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이런 유전자가 있다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APP, PSEN1 또는 2 뭐 이런 유전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혈관성 치매와 유전성.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성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그런 건데 이런 건 뭐 가족의 유전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당뇨 이 자체가 또 유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런 유전된 고혈압이나 당뇨 요것 때문에 내가 알츠하이머 쪽으로 간다. 이러면 알츠하이머를 유전을 받지는 않았어도 이 고혈압과 당뇨를 유전으로 받은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놓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유전적 요인은 약하지만 이 파킨슨 병과 관련된 뭐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또 전측두엽 치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유형보다도 유전성이 강한 그런 그 치매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쪽에 유전자를 유전받으면 그러니까 치매로 간다는 것이죠. 요거는 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전측두엽 치매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도 좀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는 줄여서 FTD라고 합니다. FTD. 이 마지막에 D는 디멘시아입니다. FTD 꼭 알아놓으시길 바라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치매는 유전될 수 있지만 필연은 아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방금 전에 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건 뭐냐? 아주 쉽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운동, 건강한 식단, 그리고 맨날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이제 뇌의 활동을 좀 하루에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내가 생각 안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 또는 뭐 유튜브 속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 활동량이 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제가 바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저 동영상에 하든 아니면 다른 동영상에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영상을 본 걸 좀 기억을 되살려서 댓글을 쓰는 활동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뇌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나의 뇌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 한 30분 동안 있었던 내용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아마 다 생각 안 날 거예요. 저도 다 끝나고 나면 어저께 뭐 했지 생각나면 다 생각이 안 나요. 매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 영상 중에서 내용을 좀 들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7, 8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그걸 다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중에 한 서너 가지만 생각하셔서 아, 요거 재밌었고 요거는 도대체 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는 활동, 그때부터 여러분의 뇌 활동이니까 그런 뇌 활동을 하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뭐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달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 활동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곳에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검사나 가족력 분석 등을 통해서 본인의 위험도를 피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얼마든지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약간의 그런 아주 초기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전을 막는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러우 전쟁. 어떤 측에서는 뭐 러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측도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자신의 소신으로 인해서 명칭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 이름도 저는 그래서 좀 줄여서 이게 또 뭐 할 때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러우 전쟁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하튼 그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이 러우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휴전은 러시아에 달렸다라면서 러시아가 합의 내용을 좀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측의 사람들이 현재 러시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협의해서 러시아가 결심만 한다면 이제 완전한 휴전이 가능하다. 휴전이 되면 이건 종전은 아니고 휴전이지만 그렇다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한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한 후에 약속을 계속 지킬지 어느 순간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십니까? 계속 약속을 지킬 거라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것도 뭐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됐든 또는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양쪽 그 누구든 추후에 이 합의를 깨면 사실 이런 합의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건데 특히 그렇게 추후에 합의가 깨진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휴전이나 종전을 너무 서두르다가 좀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합의를 깰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 등을 달아놓는 것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약자가 어떤 합의를 깬다기보다는 강자가 합의를 깰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추후 합의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높습니다. 네, 일반적인 논리로 본다면. 그래서 러시아가 추후에 합의를 깰 수 없는 어떤 든든한 안전장치를 또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달아놓기를 저는 간곡하게 좀 부탁하는 그런 바입니다. 정부 측에게. 그런데요. 미국과 러시아와의 그 종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계속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러시아 지역이었는데 이번 전쟁이 발생한 후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것만 딱 듣고 나면 아니 그럼 이번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펼쳐서 러시아를 많이 점령해버린 거야?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많이 자신의 영토를 뺏겼어요. 러시아한테 지금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크라이나가 딴 쪽으로 가갖고 러시아의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 땅을 좀 점령한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땅을 우크라이나는 뺏겼지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종전이나 휴전 협상 때 이 자신들이 점령해 놓은 러시아 지역, 이 쿠르스크를 어떤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치열한 공세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하루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큰 지금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에 이틀간 쿠르스크 지역의 12개의 마을을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탈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냥 탈환됐겠습니까? 치열한 전투 끝에 벌어진 일이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 병력 6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고요. 전차 400여 대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이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죠. 갑자기.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의 어떤 그 중요한 마을을 갑자기 쳐들어오리라고는 러시아도 차마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그 30일간 휴전이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휴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러시아는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뭐 궁극적으로 이제 합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압력을 가하니까 합의를 언제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지만, 할 때 하더라도 러시아는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 며칠 동안 더욱더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쿠르스크를 아예 완전히 뺏어오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는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끌면서 더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일, 요 2, 3일 동안 이 러우 전쟁에서 양쪽의 희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6.25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그 휴전이 되기 직전에 한 일주일 동안 그 휴전선을 금방 그 사이를 놓고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양측의 피해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난 것으로 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직원 1,300여 명을 추가로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방 교육부의 어떤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방 교육부는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라고 어제 통보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직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연방교육부의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단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현재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00명 이상이 또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2,000명도 채 안 되는 직원만 남을 전망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연방교육부를 해체시켜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보스턴, 또 시카고, 클리블랜드 이 지역에 있는 연방교육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고를 안 당했다 한들 출근할 사무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 수준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교육부를 그러면 즉각 해체하면 되지 해체 안 하고 왜 직원들만 다 자르고 있는 것인가? 예. 사실 그 의회에서 그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연방 기관을 대통령이 혼자서 해체할 수는 없는 그 법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설립했기 때문에 의회가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하원 의회에서 투표해서 폐지할 수 있지 않나? 예,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상하원에서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이제 팽팽한 상태입니다. 뭐 4, 5명 정도 차이 나고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폐지 계획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평가입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개월간 여론조사를 펼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쇄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 몰아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 폐지하라고 막 압박을 넣기 전에 직원들을 다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생각은 그거죠. 직원들 다 잘리고 또는 잘리지 않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무실 다 클로즈 시켜버리고 출근할 데가 없어. 그럼 뭐 폐지된 거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각지에서 테슬라 매장과 테슬라 충전소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는 우리 미국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상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알아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베이비인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 베이비라는 표현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아기인 테슬라를 불법적으로 불태우고 또 애꿎은 사람들과 막 공모를 해서 보이콧도 하고 하는 그런 행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와 낭비 또 모든 종류의 정부의 문제를 지금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곧 우리는 매우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야 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위대한 미국 회사에 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질문을 한 기자의 의도가 참으로 좀 의구스럽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자라 함은 객관적이어야죠.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어떤 기사를 쓰라는 의도 말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뭐 키스에스 하는 그런 기사를 또 억지로 써서 또 안 되는 거죠. 정말 기자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찌 보면 뭐 청취자나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의 알 권리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기자가 무슨 판단을 하려고 뭘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독자들이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뭐 테러리스트란 말을 꺼내서 말한 사람도 없는데 질문을 한 기자가 그 용어를 먼저 쓰면서 질문한 겁니다.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하라는 의도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요. 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그 기자가 먼저 말해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자에 대해서 조금 퀘션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백악관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 왜 정장 안 입고 다니느냐? 당신 정장이 있기는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것과 어찌 보면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유통업체인 허드슨 베이라는 컴퍼니가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도 그렇습니다만 캐나다도 똑같이 파산이라는 절차가 있고 파산 보호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파산 보호는 완전 파산하기 전 단계입니다.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산 보호 절차가 챕터 11 그리고 완전 파산하는 청산 절차가 챕터 7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드슨 베이는 챕터 11 미국으로 따지면 이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백화점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허드슨 베이는 지난 7일 캐나다 기업 채권자 조정법 에 따라서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는 그 미국의 파산 보호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요. $500만 이상의 빚을 진 파산 기업이 사업 및 재무 구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회사가 파산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가 좀 건전하게 회생될 때까지 갚아야 될 빚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딱 받는 거죠. 빚쟁이들이 몰려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 허드슨 베이는 캐나다 기업인데요. 캐나다 내에 백화점과 뭐 온라인 몰 등등을 갖고 있고요. 80개 정도의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캐나다 사시는 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큰 유통 백화점 체인입니다. 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명 고급 백화점도 캐나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허드슨 베이입니다. 미국의 뉴욕과 그리고 LA 쪽에는 많이 없어요. 그 한인타운에서 한 30분 가면 되는 그 베벌리 힐스 가면 하나 있긴 있습니다. Saks Fifth Avenue라는 백화점. 그 백화점을 라이센스를 따서 캐나다에서 Saks Fifth Avenue 백화점을 운영하는 게 허드슨 베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캐나다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 허드슨 베이가 소유한 백화점 중에서 우리 한인들도 좋아하는 고급 백화점 Saks Fifth Avenue 백화점이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그 운영권은 허드슨 베이가 갖고 있지만 원래는 미국 거다라는 것이죠. 뉴욕에서 탄생한 기업이죠. Saks Fifth Avenue는 뉴욕에서 탄생 1960몇 년도인가 그때 탄생한 우리 100% 미국 기업인데 캐나다에서는 그 사용권, 운영권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허드슨 베이가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캐나다 계신 분들 나도 Saks Fifth Avenue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부럽습니다. 그렇게 고급 백화점 다니실 수 있다면 부럽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허드슨 베이 파산 보호 신청 중에도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그 Saks Fifth Avenue 백화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내일 가서 샵에 가셔도 됩니다.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인도 여객기가요. 기내에서 이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회항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의 대형 민영 항공사 에어 인디아 여객기는 지난 5일 시카고 공항에서 이륙해서 인도 뉴델리로 가던 중에
기내 화장실 12개 중에서 8개의 변기가 완전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항했습니다. 일부 변기에 버려진 비닐 용기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두꺼운 천도 막 들어가 있고 뭐 옷가지 뭐 찢어진 옷가지 같은 것도 막 들어가서 막혀져 있고 그래서 배관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여객기는 승객들이 안전과 또 위생 상황을 위해서 결국 회항했다. 1시간 45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도대체 1시간 45분 동안에 얼마나 화장실 가서 도대체 그분들 뭘 하셨길래 이렇게 화장실을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다 배관을 막아놓은 거예요. 결국 회항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여객기가 비행기가 그 운항 도중에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회항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도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어 인디아 여객기에서는 이전에도요, 속옷이나 기저귀 등으로 인해서 기내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온라인상에는요, 이번 소동의 그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 그게 이제 댓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어 인디아만이 그 여객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이제 그 항공사를 탓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이런 일이 없는데 에어 인디아만이 이렇다. 이건 에어 인디아가 관리를 잘못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승무원과 항공사를 싸잡아서 욕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더 많은 수의 그 네티즌들은 이런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승객들이 기본적인 탑승 에티켓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떻게 항공사와 승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나올 말이 나온 거죠. 실제로요, 주로 인도 사람들이 탑승하는 이 에어 인디아 여객기 내에서는요, 변기가 막히는 사고? 이걸 뭐 사고라 그래야 되나요? 뭐 해프닝? 여하튼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그분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뭐 없어서 비행기 변기에 뭐 아무거나 막 넣는 건가요? 그게 쓰레기통인지 알고 막 그러나요? 아니면 그런 변기 자체를 뭐 본 적이 없는 생활을 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비행기는 시카고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잠깐 여행을 왔든 아니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가던 아무리 인도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시카고에서 그 비행기를 타기 뭐 최소한 일주일 전이든 몇 달 동안이든 미국에서 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그런 변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또 댓글로 좀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행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짧게 전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이제 통합을 하잖아요. 그 통합을 앞두고 그것에 발 맞추는 어떤 의미로 그동안 태극마크로 대표돼 왔던 기업 로고를 바꿨습니다. 태극마크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아리랑 무늬와 함께 빨간색, 파란색이 반반씩해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문양이잖아요. 그렇게 빨강, 파랑의 문양을 벗어나서 좀 간결한 디자인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빨간색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냥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이 문양밖에 없습니다. 1984년 이후에 41년 만에 대한항공 기업 로고의 변경입니다. 이 새 로고는요, 항공기 측면 앞부분에 기존에 뭐 코리안 에어라고 쓰여져 있던 그 글자에서 에어, 항공사를 뜻하는 에어라는 글자를 빼고요, 그저 커다랗게 대문자로 코리안이라고 큼지막한 글자로 새겨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냐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비행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코리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코리안? 왜 갑자기 비행기에 코리안이라고만 써 있지? 자, 여하튼 좋게 보면 심플하고 뭐 조금 다르게 보면 조금 뭐 허전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서 느낌 또 역시 댓글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댓글 뜨겁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댓글 마치신 이후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